자, 안녕하세요. 자, 문제집 73쪽 보세요. 73쪽에 지난주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지 아닌지 이제 그거까지 따져줬고, 허가 기준 중에서 형질변경 허가 기준 13,500원짜리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8번부터 할 차례인데요. 8번부터 나오는 건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할 때 그 용도 지역별로 용도를 셋으로 나누고 있어요. 시가와 용도와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로. 제가 주로 이제 주상공을 개발할 땅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와가 개발하겠다는 얘기니까 주상공이 시가와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지나 비도시 지역 중에서 보통은 녹지나 비도시가 총체적으로 보통은 보존할 땅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발이 유보된, 지금은 개발을 안 하지만 나중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유보 용도가 녹지와 비도시 지역 중에서 자생을 위한 개모임, 자생계. 그래서 자연 녹지와 생산관리와 계획관리, 그것이 유보용도고 나머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는 건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8번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지역별 용도의 연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상업지역이면 시가와 용도, 주상공이 시가와라고 했습니다. 2번에 자연 녹지라면은 자생계의 자조, 이것이 유보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계획관리지역 유보용도, 자생계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보존이니까 생산녹지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용도가 되는. 자, 넘겨보시면은 9번에 국회법상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이것도 낸 적은 없습니다. 낸 적은 없는데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거든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해서 그냥 살짝만 봐주세요. 성장을 관리하게 한 방안이니까, 이미 성장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성장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성장될 때를 대비해서 올바른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이고, 자, 1번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 특광시장원수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올바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수립하는, 이게 이제 성장관리 방안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느냐? 2번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3번에 구체적으로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을 대상으로, 만약에 성장관리 방안에서 문제를 낸다라면 3번 정도가 이제 유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유보용도가 돼요. 유보용도. 자생계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현재는 개발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개발될 때 대비해서 올바른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니까요. 유보용도 지역인 자생계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성장관리 방안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이니까 여기는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랑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필수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개발이니까 필수가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필수랑 비교를 해보시면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높이 제한만 빠졌죠. 그래서 나머지는 필수인데 높이 제한 하나만 빠졌다. 그래서 3번과 4번, 5번 이 정도를 좀 봐주시는. 그런데 시험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0번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보통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서는 보통은 필요합니다만, 개발밀도관리구역만큼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기반 설치가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기반 설치가 안 되는 곳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서는 당연히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3번의 허가권자는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라.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갔을 때 15일 내 처리하게 돼 있어요. 15일 내에. 그러나 역시 이 15일 내 처리하는 얘기도 아직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4번의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 주민 의견은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됐든 건축 허가가 됐든 개별적인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들을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은 안 듣는다고 보시면 돼. 큰 일에 대해서 듣는데 큰 일에 대해서 큰 일이 주민의 이해관계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 그래서 큰 일에 대해서 듣는데 큰 일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반대가 뻔한 것은 반대를 피해가기 위해서 안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은 안 듣죠.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틀린 부분이고,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전에 주민 의견은 안 듣지만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은 듣는 게 있고요. 또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한자 의견은 듣습니다. 신청 당사자 의견은 들어요. 그러나 일반 주민 의견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5번에 허가권자랑 기반설에 설치된 것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법에 나오는 모든 보증금은 못 믿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예요. 믿음이 가면 예치시킬 필요가 없고 믿음이 안 갈 때 예치시키는 것이라 모든 보증금은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가 임의적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단 국가 등이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라면 항상 어디서나 믿어주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보증금을 낼 사람이 아닌 것이 공공기관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10번 문제도 평상시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일반적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11번부터 나오는 거, 이것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사실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자, 왜 중요하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허가를 아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에 상당한 그 침해를 주는 것이라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한 사유 5가지와 제한 기간은 제가 평상시 수업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자, 먼저 제한 사유는 5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정 사유를 먼저 묻고 있어요.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한 사유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1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 요거는 제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다, 아니면은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라든지 우량농지 등등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은 보존할 필요가 강하기 때문에 허가를 강행하면 안 되죠. 보존할 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건데, 근데 5가지 사유 중에서 요 사유만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거든요. 녹계 2군데입니다.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 그래서 제가 요거는 다른 것은 그런 제한 없지 않습니까? 요것만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두음자를 따드렸던 녹계, 녹색 탁으로 계획관리의 계, 녹지 지역의 녹색 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색 닭이 귀한 색깔이고 거의 녹색 닭은 없거든요. 그래서 녹계는 귀한 닭이기 때문에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을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이기 때문에 허가 제한을 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녹계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물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이 이제 나머지 지역과 상관없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더라면 개발행위를 강행하면 안 되잖아요. 허가 제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1번과 2번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물은 건 아니지만 1회 하나에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죠.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연장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3, 4, 5번이 1회 하나에 2년 연장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게 3, 4, 5번 사유인데요. 3+2 최대 5년까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관직이 이렇게 두음자 탔던 거죠. 자, 3번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여기 들어가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광역은 없어요. 광역시계는 없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 관리계획 관을 체크하시고 기관이죠. 이 두 가지 계획 중에 하나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계획이 결정될 경우에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4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구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기, 이렇게 1번, 2번 관련된 것이랑 3, 4, 5번 기관지기, 별밤지기, 별밤을 지키는 등대지기, 이건 기관지기죠. 기관을 지키는 사람, 기관지기라 지킬 필요성이 커서 2년 연장까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까지 알아두시는. 자고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거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우리 제한사유서도 해설에 녹지 계획관리직에 따른 밑줄을 그어놨죠. 녹계 그리고 기관지기가 나옵니다. 다른 곳은 안 돼요. 다른 곳은 제한할 수 없어요. 제한사유 5가지 있을 때만. 자, 그래서 12번, 13번이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그만큼 개발행 허가 제한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12번 보시죠.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특광시장은 수요 하나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는 다양합니다. 하나여가 틀렸어요. 특광시장호수 외에 국장, 도지사 이런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여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큰 의미는 없고 옳은 것 찾는 것이랑 그냥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낸 거죠. 2번에 녹지와 계획관리적 녹계 2군데네요. 녹계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3년 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2년 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뒤가 틀렸습니다. 연장은 안 되죠. 연장되는 것은 기관지기만. 3번에 개발물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개발물도 관리구역은 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죠. 없잖아요. 이거. 구역 중에서는 구역이라는 말 붙어있는 것 중에서는 지기밖에 없죠. 지구단위 기획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개발물도 관리구역은 아예 제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건 제한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구별하시라고 냈고요. 4번에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히 맞고요. 5번에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기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 차례 3년 내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 연장할 수 있다. 뒤가 틀렸죠. 뒤가 틀렸습니다. 자, 13번도 기출문제지만 아주 쉬운 그것만 구별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아주 쉽고 넘겨보세요. 14번 보시면 자, 이제 중공검사 대상이 나옵니다. 이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다음에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자, 보통 개발행위를 완료하게 되면 중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받아야 됩니다만 안 받는 거 2가지 구별하는 게 편해요. 자, 수많은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나서 중공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안 받는 거 2가지가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자, 우리 토지 분할은 경계가 표시되도록 줄만 거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준공공사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중공검사 받을 만한 공사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것도 물건을 잘 안전하게 쌓아놓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 물건 쌓아놨다고 해서 공사 끝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 공사 끝나고 나서 받는 게 준공검사라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2가지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회법상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에 특광시장원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그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토지분할 이게 답이죠. 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다 받습니다. 자, 이제 15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개발물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얘기인데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2가지 구역이 존재하죠. 우리 개발행위가 지속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새로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에 따라서 2가지 구역이 존재하는데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구역은 구역자가 붙어 있지만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용도구역은 아니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개도시 수입, 그 개는 개발제한구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구역자가 붙어 있지만 관리계획과 전 상관없는 여기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나오는 2가지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서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할 때
이건 관리기획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특광시장원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광시장원수가 지방도시원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되 요것은 주민의견을 안 듣고 요거는 주민의견을 듣고 그 둘에서는 살짝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절차에서. 자, 우리 개발 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이 말이 꼭 들어가죠.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이 꼭 들어가. 이 정도로 개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이게 개발도 관리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을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한다 이렇게 강화한다라 개발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부터라도 인구를 줄이겠다 강화하겠다는 건데 0에서는 구체적으로 용적률만 50%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지 건폐율은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50% 강화한다 반까지 강화한다 이 얘기는 용적률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건폐율은 손대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시고 하여튼 이렇게 용적률 50%가 강화될 정도라면 가격이 땅가격이 거의 반으로 깎이게 되거든요. 최대.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너무 뻔해서 큰일이지만 반대가 너무 뻔해서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결사항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듣는다. 그러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사람,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당신 때문에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됐으니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라. 여기서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는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돈은 내야 되지만 나중에 보시면 20% 범위 내에서 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내서라도 기반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본인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민 의견을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듣습니다. 그게 둘의 차이점이에요. 간단하게 보시고 먼저 뜻이 중요하고 개발도가 아니고 벌써 이 뜻으로 다 한 겁니다. 핵심은 다 한 거야.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는 가능한 걸 전제로 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을 대상으로 여기는 설치가 안 되는 곳이잖아. 그것만 아닌 곳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도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한 곳이라 지역상으로는 주상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주상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개발이 심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거 할 때도 이런 경우에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상세한 것보다도 지금 간략하게 일단 설명하고 들어가려고요.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되느냐 기존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라면은 완화되거나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행위제한이 강화된다면 강화되는 것만큼 기존의 인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으니까 기반시설 부족할 일이 없어요. 남아돌지. 그래서 행위제한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이면 지정해야 된다. 강화되는 것이면 안 된다. 이 논리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숫자도 나오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대부분 이제 이자가 제일 많은데 특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자랑 관련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아닌 특별한 경우 일자 두 가지가 엄밀하게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건수가 20% 이상 늘었다. 20% 이상 늘었다는 인구 증가율이 다른 곳보다 20% 이상 높다. 그러면 지정을 해야 돼. 구체적 숫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빨리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지 설치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요거를 빨리 수립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1년 내 수립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자인데 1년에 관련돼 있는 유명한 것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 되겠습니다. 요거 외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그 지정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일자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험엔 잘 안 나오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1년 내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 내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면 그 다음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 1년 해제로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한다 칩시다. 설치를 한다라면은 어떤 기반시설을 그럼 설치를 해야 되느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부족하게 된 생활에 관련된 작은 기반시설들 생각하시면 돼요. 완화만 돼도 꼭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이 지정이 되겠습니까? 일단 도로부터 부족하게 될 거예요. 골목길 포함해서 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부족할 거 아닙니까?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에 가서 산책을 하고 그러지. 그런데
도로는 들어가도 철도라든지 항만 이런 큰 건 당연히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많이 물었던 것은 학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대학은 아니야. 이거는 여러 번 물었어요. 대학이라면 뭐 사이버대학 포함해서 모든 대학은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마다 꼭 설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제외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설치에 따라 설치를 할 때 설치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설치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인구 늘어나게 한 사람, 신축 중축 행위를 한 자죠. 다른 수많은 개발행위 다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축과 재축만 하더라도 종전 범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형질병했다고 인구 늘어나지 않아요. 건물을 지어야 인구가 늘어나지. 그래서 건물의 신축과 증축되는 것만큼 인구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도 면적이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넘는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전제로 합니다. 이자잖아. 이자. 이것도 200 이하라면 뭐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보고, 200을 넘는 신축 중축이 설치비용 내야 될 사람이고, 요 사람이 결국 내야 될 사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 사람을 살짝 말을 바꾸더라도, 혹시나 해서 말을 바꾸더라도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그 사람을 몰라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을 넘는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돈을 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건축에 나오면 이 사람이 돈 내는 거 맞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건축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위탁이나 도급을 했다. 그러면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건축 행위자 아니겠습니까? 수탁이나 수급인이면 돈 받고 일을 맡아서 할 뿐이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 도급인. 그리고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만약에 건축 행위를 했다면 토지 소유자가 신축 중축 행위를 한 건 아니죠. 토지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고 건축행위를 한 자, 즉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가 내는 겁니다. 또 이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가 공사 완료 전에 이 건축주지를 승계했다면 승계한 자가 건축주가 되죠. 그런 건 당연히 모습을 바꾸더라도 보셔야 되고, 이 설치 비용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아직 계산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설치 비용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주어진 것 중에서 판단하면 단순합니다. 항상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땅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 땅이 용지 비용이죠. 용지를 구입하는 데는 용지 비용이 주어져 있으면 요거랑 이 용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할 때 들어가는 시설 비용이라 해요. 그래서 용지 비용에다가 표준 시설 비용이 있으면은 요 시설 비용을 갖다가 조용히 합쳐주면 돼요. 용지 구입하고 시설을 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제곱미터당 얼마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합산한 금액에다가 부가대상 연면적 크기를 곱해줘야 면적 크기에 따른 부가가 되는 겁니다. 신축을 300에 따르면 300을 곱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계산인데, 여기다 하나만 더 민간 부담률을 곱해주면 끝입니다. 우리 민간 부담률 역시 대부분 이자 20%거든요. 그러니까 0.1을 곱해주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닌 곳이면 기반시설은 주로 행정청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 민간에게 부담시킨다 해도 다는 아니에요. 민간 부담률 20% 범위 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습니다. 나머지 80%는 국가지자체가 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 나오더라도 계산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세웠다면, 부담계획은 임의적이에요. 부담계획 세웠다면 이에 따를 수 있는데, 없으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설치비용은 언제까지, 납부음자는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사용 승인시까지. 공사 다 끝나고 사용 승인시까지 내야 돼요. 그때까지 안 내게 되면 사용 승인은 안 내줄 테니까 꼭 내게 돼 있습니다. 사용 승인시까지. 그리고 낼 때 돈은 뭐로 내느냐? 현금이 어디서나 원칙이에요. 현금에는 이제 카드 포함. 그런데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라는 물납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접 지을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걸 왜 막겠습니까? 현금이 원칙이지만 토지라는 물납 가능하다. 자, 이 정도면 핵심은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 한번 봅시다. 15번의 국가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특광시장 운수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누가요? 특광시장 운수가 관리계획 결정권 아닌 건 국계법에 나온 거 대부분 특광시장 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합니다. 그 전에 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그렇게 틀리게 낸 단순한 문제도 있었죠. 이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데 왜 관리계획 결정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3번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이 지정할 수 있다. 주상공이 주상공 정도가 돼야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까지 지정되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무질서한 시가자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이지, 개발도 관리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보다 더 독하게 개발된 곳이야. 주상공만. 4번의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윤율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강화하게 돼서 완화라는 틀리죠. 공법에서 유일한 강화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과 윤율을 최대 50% 강화, 이러면 틀려요. 여기서는 뒤에서는 건폐율을 빼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50% 강화한다 이 얘기는 용적률만 50% 강화해요. 5번에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시는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 개발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이게 틀렸죠? 주민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특광시장을 쓰니까 지방시 심의만 거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우리 16번에 보시면 국회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개발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특광시장소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정한다. 그렇습니다. 3번의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 또는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관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다. ERER 높다.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유명한 1년짜리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대부분 2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대표적인 1년짜리입니다. 시류구 중에서 제일 작은 1년 시류예요. 1년 시류. 5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수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하라. 이것도 이제 1자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2자랑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17번에 여러분 17번이 기출문제인데 뭐 이게 이제 생각하기 좋은, 오히려 이런 게 훌륭한 문제죠. 이런 게. 자, 우리 국회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 자, 제가 아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지정해야 되고 강화된다면 지정 안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이제 풀어 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17번 보시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집중됐다. 이게 바로 행위 제한 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개발을 못하게 막는 곳인데 여기가 해제가 되면 해제돼서 개발이 집중되는 것만큼 인구가 확 늘어나겠죠.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변경된다라면은 행위 제한은 완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획관리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100인데 3종 일반주거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300이 돼요. 굉장히 늘어납니다. 완화죠. 지정해야 됩니다. 3번에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된다. 이것은 행위 제한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곳이죠. 강화. 자, 우리 주거지역은 용적률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최대치가 500%거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가 돼. 엄청나게 인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강화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기반시설이 남아돌고 이거 어느 것을 없앨지를 고민해야 돼. 새로 만드는 걸 고민하는 게. 그래서 요 당시에도 요 이론을 이해했다라면은 3번을 싹 풀고 4번, 5번은 보지도 않고 다른 문제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숫자만 잘 외우느라고 만약에 이거를 완화냐 강화냐 이해를 못한다라면은 4번, 5번 열심히 풀고서 헤맸겠죠.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 문제 이게. 자, 4번에 우리 풀어보면 전년도 개발할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할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했다라면 100에서 130건으로 계산하기 좋게 나왔잖아. 30% 증가죠. 그럼 20% 이상 증가니까 지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5번은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시 전체가 5%인데 그곳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라면 25%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 높은 곳에 들어가니까 지정해야 되는데 3번으로 정답은 이미 나온 것이죠. 자, 우리 18번 보시면 국회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수도, 전문대학. 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포함해서 모든 대학은 대학 이상은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아닌 거죠. 이렇게 큰 것을 왜 설치를 하겠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될 때마다 지정해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하수도,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 상수도, 녹지 이런 건 다 들어가지만 대학 이상은 아니다. 2번. 자, 19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의 기반서 설치 비용은 일정한 건축물을 200제곱미터 초과하여 개축하는 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200을 초과하여 개축이에요. 개축이기 때문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아까 제가 200을 넘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자잖아. 개축이라면 이거는 부과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안 된다니까 맞는 것이고, 2번이 기반설 표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 대상 연면적과 민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반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 계획에 따른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이제 기반설 설치 비용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거 19번 문제가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기반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설명 원래 이렇게 내려고 했던 건데,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지금 설치 비용을 전제로 해서 기반설 부담구역을요,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고 살짝 바꿔놓고 보세요. 그래야 좀 더 매끄럽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설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설치 비용으로 바꿔놓고 보세요. 3번의 민간 부담률은 50%? 20%죠. 100분의 50, 20입니다.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광지상원수는 그 25% 범위에서 가감했어요. 정말 정확합니다. 앞부분이 틀렸죠. 52. 4번의 건축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 납부무자는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지 수탁수급인이 아니죠. 납부무자는 기반서 설치 비용을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는 겁니다. 자, 20번에서는 국회법상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중첩될 수가 없어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개념상 중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대학은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대학은 아니다. 3번에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화부지산 토지라는 납부를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저 옳은 거 찾는 거예요. 현금이 원칙이죠. 카드 포함해서 현금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로 하는 납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죠.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에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보통 이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개발행 허가 제한에서는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반설 부담구역은 아까 기관지기에 즉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곳에 속했는데, 우리 허가를 제한할 때는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장할 때는 따로 심의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연장선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실제 기출문제, 최근의 기출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3번 가지고 정답이 있는지를 내게 했지, 4번처럼 조금 중에서 떨어지는 건 그냥 델러리 지문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치고 안 거치고 이게 뭐 공인사업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행정청이 잘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델러리 지문으로 보시고 뭐 알아두면 좋긴 좋겠지만 뭐 중요한 거 정확히 알면 제가 맞춘다고 했죠. 실제 기출일수록. 5번의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기반서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1년 실효죠. 1년 실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3번만 맞고요. 3번만 맞고. 자, 뭐 21번도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칙을 한번 보시죠. 보칙을. 하여튼 저는 기출문제가 아닌 부분은 제가 만든 문제인데, 만든 문제라면은 거의 뭐 이상한 지문은 일부러 안 내서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간혹가다 소개되어 있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엄선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출문제에서 한두 지문 이상한 지문은
정답 아닙니다. 그건 델러리 지문으로 보통 낼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서 정답을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좀 낯선 지문들 좀 평상시에 좀 안 배운 낯선 지문들이 있으면 그 정답 거의 아니라고 보시고 중요한 지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출일수록 좀 유념 항상 주의하시고. 자, 우리 보칙 중에서는 그냥 뭐 두 문제 정도만 골라. 요새 보칙은 잘 나오는 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만 간략하게 이것도 이제 많이 한 겁니다. 자, 우리 보칙 중에서 타인 토지 출입할 때 그 절차와 청문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만 했고 그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다른 보칙 빼고. 자, 우리 다음 국회법상 타인 토지 출입이나 일시상 장애물 변경 제거에 대한 절차이다. 옳은 것은 각종 계획 세울 때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단순히 출입할 때 이건 타인 토지에 전혀 해가 없어요. 그리고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는 일시 사용할 때도 뭐 재료적지나 임시 통로로 쓰는 것이고 장애물이면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권리 중에서 타인 토지 출입이 절차가 좀 더 간단하고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는 좀 더 절차가 셉니다. 자, 참고로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 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이 타인 토지랑 관련 없는 특광시장업소의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 타인 토지에 들어갈 사람이 일반 민간인이 아니에요. 기초조사를 수립할 행정청이지 행정청이 특광시장업소의 허가를 받는다 쉽게 내줍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특광시장업소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알려주라 7일 전 통지가 있어요. 원칙이. 근데 일시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는 타인의 토지에 해가 크기 때문에 특광시장업소의 허가가 아니고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고 소유자 등은 모르니까 동의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3일 전 통지로 족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통지하느냐 이것이 뭐 바뀐 이후에도 7일 전, 3일 전에서 바뀐 이후에도 아직 문제는 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습니다. 자, 1번에 일출 전 일무로 야간이죠. 야간에 택지 등의 출입 시에는 소유자 승낙, 점유자 승낙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특광시장업소 허가와 그리고 소유자 등에게 7일 전 통지라고 했는데 야간에 택지 등에 출입할 때는 따로 점유자의 승낙을 따로 받아야 돼. 야간에 갑자기 출입하러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점유자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점유자 승낙을 따로 받아라는 이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3일 전 통지만 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7일 전 통지라는 거. 3번에 타인의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사전 동의와 3일 전 통지다.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 같이 다루고 있어요.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고 당사자에게 3일 전 통지 충분한 이게 맞습니다. 4번에 위 3의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이 시행자만큼은 그 허가 필요 없이 행정청이 시행자만큼은 소유자 등에 대한 3일 전 통지만으로 족하다. 자, 우리 일시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절차인데요. 행정청은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이 시행자는 특광시장업소에게 통지하고 3일 전 통지해야 돼요.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3일 전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일 전 통지만으로 족하다. 그건 만이 아니고 해설처럼 미리 특광시장업소에게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통지. 그리고 5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 또는 도중기사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 조치해야 돼요. 시행자는 시행자 맞는데 아니 조사 측량하러 들어간 공무원이 무슨 잘못으로 본인이 손실을 보상하겠습니까? 시킨 행정청이 보상을 해야지 뭐 그 논리. 그래서 좀 요 정도 그냥 봐주세요. 요 정도 봐주시고 2번이 국회법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만을 모두 그런 거. 자, 우리 국회법에서는 처분하기 전에 행정처분하기 전에 청문이 의사를 미리 듣는 게 의견을 듣는 게 청문이거든요. 청문을 미리 해야 되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청이 하는 수많은 처분 중에서 중요한 처분. 단순히 어떤 공사 중지 등을 명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뺏는 처분. 이게 가장 무서운 처분이거든요. 취소 처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취소라도 모든 취소가 아니고 어떤 권리나 지위를 줬다가 뺏는 거. 이게 무서운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에 취소 상대방의 의견을 꼭 들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가 이것을 취소를 통해서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을 해야만 됩니다. 기본계획 승인 취소.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배웠다시피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특광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승인 안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면 승인 받은 사람은 시장군수고 시장군수가 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권리나 지위를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승인 취소한다라고 해서 청문을 해야 될 거 아닌 겁니다. 디귿번에 도심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우리 도심계획 시설사업 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권을 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업시행권을 땄다가 취소가 되니까 권리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리을번에 지구단위기획 구역 취소. 지구단위기획 구역 지정 취소. 지구단위기획 구역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어떤 개인이 어떤 권리를 취득합니까? 권리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 지정되면 그곳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어떤 개인이 권리나 지위를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답이 기역 디귿이고 여기에다가 기역 디귿에다가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세 가지만 국회 보전 청문 대상이 돼요. 그 아래 해설에 나와 있듯이 시행자 지정 취소. 자, 우리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도심계획 시설사업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야지만 시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자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비행정청이 시행자로서 지위를 취득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시행자 지위가 취소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청문 대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봤고, 자 이제 2편의 개발법이 나오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6개 6문제 나오는 법이라 너무 세밀하게 해서도 안 되고 역시 중요한 의제에서 보시는 건데, 항상 개발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법의 문제를 풀 때는 도시개발법의 틀을 정확히 잡아두시고 그 틀을 떠올리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면 이론은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시되,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저라면 항상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이것도 이제 정비사업과 비슷하거든요. 정비사업도 흐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항상 개발사업, 정비사업 할 때 이 틀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이 뭐 시행자, 시행방식, 구역은 어디에 언제까지 사업 시행기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 개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겁니다. 이게 구역 지정이죠. 이게 원칙적 순서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를 시험에서 잘 냈어요. 주로 녹지나 비도시지역처럼 변두리 대상으로 개발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때도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특히 투기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면 보통 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부터 허가를 받게 하면서 투기 통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나 비도시처럼 변두리 등이라면 투기 우려가 높다 그러면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서 투기 통제를 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천천히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녹지나 비도시 지역 등 언제 구역부터 지정을 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칙은 이 순서가 되고요. 구역까지 지정이 됐으면 이 사업의 이제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 시행자를 정하는데, 시행자라면은 믿어주는 공공시행자와 믿지 못하는 민간시행자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조합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조합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여기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인가권자가 인가를 내주고 고시하는 순간에 인가를 내받았기 때문에 실시기도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사업 시행자는 시행권을 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시행권을 땄어요. 그러면 사업시행권 땄으면 공사를 하면 됩니다만, 우리 개발법에서는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것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을 써보면 수용 사용 방식을 택해서 할 수도 있고, 땅과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을 택해서 할 수도 있고, 이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이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뭐를 가지고 할지는 개발계획에서 정합니다. 앞에서 개발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인데 요거 다음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실시기 인가고시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공급 계획입니다. 공급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계획 세워놓고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면 뭐 준공검사 공사하려고 공고를 하고 공급을 하겠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환지 계획이 나와요. 환지를 누구에게 줄지 환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환지 계획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끝났을 때는 항상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 완료 공고를 최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공사 끝나고 나서 조성된 환지를 계획이 정하에 따라 출사하는 주는 환지 처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이제 이걸 공사기한을 표시해 놨는데 이 공사기한이 장기간이다 그러면 중간에 환지 예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절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거쳐야 되는 절차지만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임의적 안 할 수도 있다. 차이점. 그래서 최소 이 정도 틀은 잡고 제가 하면서 항상 할 때 수용 사용과 환지 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 느낌을 잡아야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이 땅이 구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용 사용을 한다면은 뭐 수용 사용 수용이 소유권 뺏어오는 거 사용은 사용권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수용을 통해서 하겠죠. 여기 A, B, C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시행자가 만약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면은 시행자가 이 사람들 땅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통해서 보상금 주고 내보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취득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쭉 해서 여기 있는 사람 내보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줄 필요 없죠. 일반인 대상으로 쭉 공급하는 게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큰 사업에 적합합니다. 그 대신 단점이 초기 수용 보상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을 나눴고 민간은 차별하는 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환지라면은 교환할 환자 땅 짓자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수용사용처럼 돈 받고 나갈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땅을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환지로 받는. 그래서 여기서는 환지를 누가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아까 다르잖아. 아까 수용사용에서는 나가고 일반인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환지를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자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작은 방식이 될 수밖에 작은 방식이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이 있어서 주로 환지에서는 이제 민간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혼용을 섞어 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에만 한 번으로 정리를 끝내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청이라면은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이 구역의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사람이 지정을 하고 대도시에서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만 대도시장이 하죠. 그래서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거 이것도 많이 물었어요. 이것도 많이 물은 것 중에 속합니다. 그죠? 자, 요 사람이 지정권자인데 이 사람들을 풀었을 필요도 그냥 여기든 여기가 됐든 지정권자라고 답하시면 돼요. 대부분 지정권자예요. 하나 빼고 대부분이지 다는 아니죠. 그래서 요것만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환지객 인가는 시장의수 구청장에게 왔습니다. 기초지자체장인 시장의수 구청장에게 제주도에서만 이제 특별자치도지사가 있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의수 구청장이 환지객 인가권자이고 요것만 지정권자가 아니고 환지객 요 사람이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뭐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별되는 걸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거 따르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 예를 들어 행정청이라면 지정권자라고. 개발계획은 시행자 전의 계획이니까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시행자 이후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할 사람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구역 이 사람이 지정합니다. 시행자 아무나 안 되고 12사람 자격 있는 자가 있는데 12사람 자격 있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게 시행자가 돼요. 조합 만들 때 나중에 설립인가 받아야 됩니다. 설립인가 지정권자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은 하지만 인가라면 지정권자에게 받습니다. 여기
공급계획 시행자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이에요. 요거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 안 써놨지만 중공사, 공사완료공고 다 행정청 지정권자가 하고 여기 없는 내용도 제가 큰 틀에서만 적어놨으니까 개발법에 나오면서 요것이 아닌 것은 다 행정처라면 지정권자 이렇게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법에 나오는 동의요건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요건에서 중심이 되는 동의요건을 딱 잡아놓고 그렇지 않은 예외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 중심이 되는 동의가 뭐냐면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동의를 받고 밑이에요. 플러스 또는이 아니죠. 소유자 총수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일반 동의로 보고 그렇지 않은 예외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틀을 잡아놓고 제가 이 지정권자도 좀 더 이 사람이 지정권자인데 이 틀에서는 그럼 행정청에서 이 사람이 아닌 시장운수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시장운수구청장은 본인 관할구에서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 지정권자에게 바로 윗사람이 시도지사죠. 구역정을 요청하는 요청권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요청을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정을 해줍니다. 또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역정되기 전에 만약에 구역정을 제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행자로 지정해 줄 수, 우선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한을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12사람 중에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요 사람들이 제한권자인데 지금 이 사람 중에서 좀 정확하게는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한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낸 적이 있고, 자, 우리 행정청은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제일 작은 게 요청권자고 나머지는 지정권자인데 왜 따로 제한을 인정합니까? 그죠? 그리고 조합이라면 개념상 제한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합은 다른 시행자는 그전부터 있던 사람이지만 조합만큼은 도시개발에서 새로 만든 것이라 구역 지정 이후에 설립인가 봐서 조합 나중에 절차를 거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인데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제한할 수가 없지.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행정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대신에 제한하는데 이 제한할 때도 보통 제한이면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한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아니고 요청권자인 시장건축구청에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도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민간이 괜히 제한했다 받아들여줬더니면 민간이라 제대로 일 안 할까 봐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기 소유자 속에는 이제 지상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아까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총수 2분의 1은 없잖아. 예외. 그래서 지금 요렇게 틀만 딱 일단 한번 이 흐름을 항상 기억하시라고 이 틀만 좀 적어놨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